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와 IM증권 이화진 과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전날 철저한 수급 공백이 느껴졌다. 9월의 첫 거래일 2차 전지 때문에 소외됐던 반도체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도 훌륭했고요. 8월의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걸까요? 되려 피크아웃 우려 속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감 가까이서 겨우 좀 저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과연 반도체주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 우리는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오늘 기사 내용이 모멘텀 없는 반도체 상당히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임할 때 이 종목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임할 때 3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필수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할 게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걸 주로 뭘 얘기했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타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의 그 업황이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저는 지금 반도체 실적이라든가 업황은 매우 좋다, 매우 양호하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주가 내려간 거 아닙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것이 문제죠.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뭐냐?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만 좋으면 된다? 축구 선수가 되는데 키만 크면 됩니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183이지만 이강인 선수는 173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의 평균 키입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떨어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두 번째가 바로 필요 조건인데, 그 필요 조건은 뭐냐면 바로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조정 보이는 중요 문제가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곧 출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반기에 출시 기대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실망감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블랙웰이 출시됨으로써 지금 약간 소강 상태 빠지고 있는 HBM3라든가 4에 대해서 기대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 매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분 조건. 어찌 보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이건 뭐냐? 바로 투자 심리입니다. 저는 요즘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샀다. 반대로 팔고 싶은 사람도 거의 다 팔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반도체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제가 김선영 대표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 자주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우리 지수는 혼조건 박스일 것이다. 3분기까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4분기, 즉 이 다음 달이죠. 10월 달 마지막 4분기부터는 또 한 번 그 대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반도체 보유 비중 30%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 유지하고요. 삼성전자는 7수 9도, 7만 원대는 사고 9만 원대는 파세요라는 말씀 여전히 유지하겠고, 자, 하이닉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5수 2도입니다. 15만 원대 진입하면, 즉 16만 원이 무너진다면 하이닉스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에 나서시고,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22만 원대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이실을 하는 게 좋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저는 금년에는 삼성전자 10만 원 넘기 어렵고 하이닉스는 전 고점이 24만 원 돌파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9월 달 한 달간만 여러분이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20%, 10% 잘 유지하신다면 다음 달 10월, 즉 4분기부터는 또다시 좋은 성과 내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17만 원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7만 원, 7만 4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너무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이 상태가 조금 지치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남인호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피크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 특히 삼성전자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30% 반도체주 보유 비중 유지하라,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금융주로 다시 쏠리고 있는데
9월 언제쯤 발표할지는 모릅니다. 추석 지나고 말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마 추석 지나고 말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전 이 이슈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후속 느낌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9월로 넘어오면서 기업 재고의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주들이 연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잘 아시겠지만 증권주나 은행주, 보험주들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한 가운데 밸류업 공시가 금융주 중심으로 지금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다 바로바로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아마 주가를 자극하고 있는 어떤 촉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 밸류업 계획을 예고하거나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금융권 기업이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물 들어왔다 이때다 싶으니까 놓아줬는 거겠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이나 우리금융지주나 메리츠, 신한 같은 경우는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이번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금융주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밸류업 지수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우리가 제일 참고를 해봐야 될 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란 걸 우리보다 먼저 했었던 일본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정부의 부양 정책 발표 이후에 주주환을 통한 정책 저평가 해소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액티브 ETF들이 먼저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ETF들도 이제 좀 특징을 바꿔가지고 밸류업 투자 전략으로 확 돌아선 액티브 펀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대형주가 움직이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융, 자동차, 지주사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순서가 중소형주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 과정인데 일단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지금 대형주만 움직이는 것 같아, 중소형주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련돼 있는 업종들은 타이밍만 이제 오게 되면은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난 대형주 따라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분할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또 잇따라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하반기 시장 트리거가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닥 1위 자리 탈환에 성공한 에코프로비엠 뉴스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시총 17조 7천억 원을 회복해주며 알테오젠을 뒤로하고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섰죠. 2차 전지주 구조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튬 가격, 양극재 수출입 단가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지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해외 IB 리포트랑 국내 좀 기관의 리포트가 조금 방향성은 좀 다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번스타인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상향에 대한 50% 이상 리포트가 나왔고, 물론 이제 주말에 나온 50%요? 예, 주말에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만 35만 원에서 55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EU의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한 15%에서 내년에 2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 내년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만 40%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논리 구조입니다. 물론 어제 여러 국내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여러 코멘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측면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3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까지는 아직까지는 숫자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또 8월달 그 수출 데이터 중에 양극재가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가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항상 펀더멘털이 바닥일 때가 주가가 바닥은 아닙니다. 항상 좀 선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만약에 3분기가 실제로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시장은 올라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해석하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추후에 펀더멘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지금 OEM 업체들이 어느 정도 판매량에 대해서 좀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전에 아담 조나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 전기차 공장 북미 쪽 증설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캐파에 따른 매출 성장도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 관련해서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탑픽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대장주. 네, 일단 양극재 쪽은 아직까지는 마진에 대한 회복이 이건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형 배터리든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3분기를 통해서 빠르게 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양극재나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에코프로 BM은 매도하고 LNF를 매수해라라는 좀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했던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LNF는 힘이 없었고 에코프로 BM은 또 저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비엔도 물론 시장에서 이제 하는 시각 자체는 그동안 좀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코스피 이전 모멘텀도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이 나아지고 또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이제 향후에 코스피 이전하게 됐을 때 주가 반등이 강하게 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 보는 이제 LNF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향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고객사와 이제 향후에 양극재와 음극재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선희 대표는 포스코 홀딩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MSCI 또 바뀌었나 싶어서 지금 막 보고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8번째, 2차 전지 중에 제일 높게 지금 2.05%의 비율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막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 됐네요. 일단 저도 포스코홀딩스 그냥 원탑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 공매도 청산 비중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네요. 2% 상승을 했어요.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과연 또 한은의 동향이 어떻게 또 움직임을 바뀔지 시장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상에 거의 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0월에 기준금리 인하 예상 더 강화하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심 많으시죠? 특히 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넘게 신차 판매량의 90% 넘게가 전기차라고 해요. 내년엔 거의 100%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지금 다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전지주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던 또 다른 섹터 화장품주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을 겪어왔는데 어제 장에서는 화장품주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에 나설 기회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는데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 시가총액 작은 중소형주에서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소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 상승해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코리아나가 12% 이상 상승 보였습니다. 어제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1일 발표한 8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인데요. 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한 21% 증가한 5천만 달러, 그리고 특히 여기서 미주향 수출이 전년 대비 한 70% 증가하면서 금액적으로 사상 최대였고, 또 미국에서 한국이 지금 중국을 제치고 수출국 1위로 처음으로 지금 차지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 말까지 화장품주들 주가들 상당히 부진했는데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한 23% 하락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실 카테고리 내에서 좀 대형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또 여기 환율 하락과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이 겹치면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봐서는 현재 지금 화장품주는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2분기 실적 부진의 관계로 여기에 수급 악화 진행되고 추세가 완전히 전락한 그런 업종 부류가 있고 그룹이 있고, 또 반대로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수급 상황을 보이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장기적 추세는 좀 유효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 후자 쪽을 조금 더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일단 업황 전망은 3분기에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인디 브랜드 위주의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온라인 위주로의 매출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좀 다변화한 정책도 있기 때문에 수출은 좀 견조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한 어떤 10월까지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을 본다면 지금 현재가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업종에서 주도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개별 종목 중에서 특히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좀 유지되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 ODM 기업들이 결국은
중소형사들의 어떤 수출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실적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을 보더라도 화장품주가 좀 갭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마감 들어서는 살짝 탄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과연 화장품 관련주는 ODM 업체 중심으로 좀 실적이 찍히는 곳을 선별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김영재 이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은 오늘 2개의 종목들을 주목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명신을 상부한 AI 솔루션 기업이라는 분석과 함께 더존비즈온 그리고 이제 체질 개선이 끝나간다고 평가한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이 밖에 LG전자의 목표가 유지에 나선 대신증권과 HK이노엔을 주목한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 밖에 KB증권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신사업 그리고 밸류업까지 3개의 별이 한 곳에 모였다고 분석했고요. 한화투자증권은 HLDNI에 대해서 사그라드는 위험에 피어오르는 주가라는 제목으로 투자 의견을 새로 제시하면서 신규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더존비존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IBK 투자증권은 오늘 더존비존에 대해서 AI 기반의 토탈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58,000원에서 72,000원으로 24%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이익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토탈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했다면서 핀테크 사업은 신한은행과 SGI 서울보증 시너지로 낮은 수수료와 신용보증 등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외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 개선이 예상되는 소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거라는 진단과 함께 긍정적인 분석 내놓은 점 주목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넷마블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넷마블에 대해서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주목했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 단기 매수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기존 64,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마블의 2분기 매출은 7,821억 원으로 작년보다 29.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1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점이 특징적이라면서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게임 개발 경쟁 우위를 갖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증명했다면서 4분기 3개의 신작 출시와 2025년에 신작 게임 노출에 따른 신작 모멘텀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거라고 덧붙인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조선주 투자 전략도 정비를 해볼까요? 슈퍼사이클 초호황기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에도 불구 지금 주가를 보면 8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조선주들이거든요. 어제는 한화오션을 제외한 조선 3사 나란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주춤한 이유 남인호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과거 옛날에는 아니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계속 하늘 높이 끝없이 올라야 되지 않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움직인 데는 3가지 조건이 있다. 필수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지금 조선주의 실적이 좋다는 건 1번 필수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은 어떻습니까? very good, 매우 좋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의 업황 실적은 어떻습니까? 굿입니다. 매우 좋은 건 아니고 굿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과거 사이클로 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호황일 때 보면 짧게는 3년, 길게 5년 갔었거든요. 아마 그 2000년도로 기억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얼마나 갈까 이건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금년 초부터 조선 대형 3사가 모두 흑자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빨라도 내년 말, 늦으면 전내년까지는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실적만 좋으면 주가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 뭐죠? 수급 여건입니다. 이제 필요 조건인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작년까지 조선주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죠? 금년 상반기부터 조선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금년 상반기 저점 대비 모두
80% 올랐거든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 1년 목표가 얼마입니까? 다 30% 아닙니까? 그런데 80%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길 바란다? 이건 좀 넌센스죠.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80%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 그 조정의 1차 목표는 어디입니까? 상승폭 대비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80% 올랐던 주가는 적게는 20%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또 방금 이생급 말씀대로 하나오션은 80% 못 올랐어요. 저점 대비 45%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안 빠지는 겁니다. 적게 오르면은 덜 빠진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5% 올랐기 때문에 약 한 10%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비중 몇 프로입니까? 조선업은 8대 업종이 들어가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등. 그래서 조선업은 10% 정도는 투자하셔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외국인이 사고 그래도 조정 없는 상승 없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 조선업의 조정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지 마시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조선업에 대한 10% 투자를 계속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선아님의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 30%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전이 목표입니다. 원금 회복이요? 예, 원금 회복이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업종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 저 기저에는 철강이나 디스플레이처럼 언젠가는 중국에 따라잡힐 거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철강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중국 업체한테 많이 딸리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업은 거기에 테크닉, 기술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중국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우리가 첨단 에너지 조선을 지금 한국은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미국이 뭘 가지고 있죠? 세계 최강 해군 아닙니까? 드디어 이 미군의 해강, 뭐 구조함이든 뭐 구축함이든 이런 함들이 수리, 개조,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한국이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철강처럼 그렇게 중국한테 잡힐 위험은 있지만은 저는 그 기간은 굉장히 길 거다. 3, 4년이 아니고 5년 지난 이후에나 그 우려가 현실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업 중에 슈퍼사이클 기대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주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있고 기관은 셀트리온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그 배경 이화진 과장님한테서 듣겠습니다.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의 기대감에 좀 베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셀트리온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뭐 하반기나 내년 이제 대선 이후에 약간 인하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수에 좀 베팅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분기 특히 CDMO 업체로서의 이제 매출이 사실 성장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있었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바이오에피스의 이제 향후에 그런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마일스톤의 좀 효과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CDMO 관련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표결 이후에 한 11월쯤에 통과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송도 5공장까지 완공이 되었을 시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8월 달에 똑같은 이제 CDMO 업체이긴 하지만은 ST팜과 이제 바이넥스 쪽은 오히려 기관 쪽이 순매수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바이넥스와 ST팜은 실적이 바로 올라오는 건 또 아니라서 결국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기관 쪽이 베팅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의 실적과 모멘텀의 베팅은 좀 외국인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이번 2분기 실적의 진펜테라 같은 경우 대략 한 20억 정도의 관련된 매출만 좀 나왔던 거고 뭐 추후에 이제 PBM 등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진펜테라 및 향후에 이제 렌시마 SC 그리고 내년에 스텔라 바이오시밀러까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면 유럽과 북미 쪽 시장, 특히 유럽은 애초부터 지금 점유율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올해 2017년, 18년 이후에 좀 본격적인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2차 전지, 반도체, 자꾸 바이오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본 역사상으로 바이오의 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좋은 해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주가 뭐 어제도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 시 좀 모아가 볼 만한 종목,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물론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탑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에이빌 바이오도 좀 급락이 나왔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이 물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전에 나왔던 이슈들이나 이제 억측에 대한 루머 자체는 항상 바이오가 잘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루머는 항상 꾸준히 나왔었고 임상 중단에 대한 이슈들은 이미 기존의 상업성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 이미 그거는 이미 중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상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잘 나왔던 거고 추후에 나올 한 4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전 기대감이 아마 이번 한 하반기 내에 한두 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한번 투자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MO나 CDMO 업체보다는 좀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너무 한쪽에 몰린다기보다는 그 이벤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언제 나오는지 이번 네네. 유럽 종료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케줄 따라서 매매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뉴스도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신규 건설 중인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공장에 들어갈 장비 발주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잇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시장, 지금 거론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김선영 대표님이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 뭐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신성에너지나 나레나노텍이나 뭐 아바코, 선인시스템, ICD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BOE가 이제 중국의 스촨성에 12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OLED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장비를 이제 수주를 내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뭐 우리나라 장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BOE 같은 경우는 8.6세대 OLED 공장인 B16 라인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6세대와 비교해서 이제 유리기판 차이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효율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BOE는 초기 8.6세대 OLED 기판을 월에 한 32,000장 규모로 생산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의 A6 라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8.6세대 OLED 라인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BOE가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A6 라인에 투자하는 4조 원에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이제 큰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중국 이런 거 잘하죠. 몇 배씩 돈 넣어서 이제 잘하는 게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넣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도 엄청 받았을 거예요. 네, 정부에서. 맞습니다. 보조금 빼면 사실 뭐 중국 기업들 많이 사라지죠. 뭐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앵커님께서 나소장님께 질문 주셨던 그런 내용 한번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는 올 수 있겠지만 추월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이제 생산하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라는 올 수 있겠지만 추월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상위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전 최근에 인텔 보면 딱 답이 나온다 봅니다. 인텔 제가 처음에 막 뭐 보조금 넣고 뭐 파운드리 따라온다고 할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돈을 부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돈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린 적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비슷합니다. 물론 반도체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실 때 너무 중국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장비 기업은 오히려 좀 좋을 수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좀 어쨌든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상장 안 했으니까 삼성전자 쪽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있고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 체크를 해봐야 될지 김영재 이사한테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6일까지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좀 폴란드에서 개최되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35개국, 뭐 700~80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27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실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다른 방산 업체들도 좀 수주 계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방산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플레이가 애니팡 시리즈 5탄인 애니팡 매치라이크를 출시하는데 기존 3매치 퍼즐의 RPG 요소를 가미해서
이런 게임이 좀 재밌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출시되는 만큼 초기 흥행에 성공한 경우에는 주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 토큰 증권 개정안을 다음 주에 다시 발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규 시장에 상승했던 증권 토큰 발행 사업과 대체 불가 토큰 관련주가 시간에서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K옥션 8.5%, 다날 7.1%, 그리고 서울옥션과 핑거가 6%대 초반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국회에서 토큰 증권 관련 세미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옥션, K옥션 같은 종목들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